예, 연세가 조금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 이 음악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잘 아시죠? 럭키 발모의 그 럭키의 이 사운드 트랙인데요. 야, 이거 정말 이 이름하고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주간 정치 매치 럭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두 분이 막 엄청나게 싸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차분히, 여러분은 그동안 싸우는 걸 충분히 보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분히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주간 정치 매치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김민수 전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김진욱 전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요새 하도 어수선하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매치 첫 번째 매치입니다. 한덕수 거부권 행사는 권력 남용이다? 아니다. 예,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먼저 네. 여당부터 하죠. 이 여당 어쨌든 있는 거니까. 예. 네, 권력 남용이 아니다. 일단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제2요구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게 맞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여야가 같이 동시에 합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으로 권력을 사용해야 되고 소극적인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상 유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이때까지 민주당에서 행정부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상정시켜 왔고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정쟁적 요소가 있는 법안들이 올라왔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기존의 현상들을 유지하는 소극적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예, 우리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 저는 이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소위 제2요구권에 대해서 이거는 권한 남용에 가깝다. 뭐 권한 남용이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권한 남용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이제 일단 규정을 짓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25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권한대행이 6개의 법안을 더 추가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 권한 남용이겠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의 25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그게 민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지금은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그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이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2요구권 거부권이라 하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적극적 의미에서의 권한 사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민심과 동떨어진다라는 기준은 뭐예요? 뭘 기준으로 민심과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총선 민심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야권에게 그러니까 그 법안에 대한 민심이 아니라 4월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다. 4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더불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농민단체라든지 특히 양곡법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또 정부와 여당과의 협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을 또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됐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민심과 많이 상당히 동떨어졌다. 물론 이번에 6개의 법안 중에 약간 저희도 좀 수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인정되는 부분,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이 법안이 완전히 위헌적이었냐 또는 위법적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러한 법안들을 올릴 때 정말로 민생을 진중하게 고민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제2요구권을 유도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도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이고 지금 이게 약간 농민들이 많은 부분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쌀농사 짓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농가에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양곡관리법 하나만으로도 1년에 1조의 예산이 사용되어지는데 만약에 지금 쌀을 더 많이 생산한다라고 하면 계속 2조 3조 늘려나갈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인데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러한 방향들을 틀어서 정말 농민들이 미래 농업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데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야 이거 우리가 정권 잡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법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회 증언법 같은 경우는요. 국회에서 기업가들 부르면 언제든지 나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기업들로부터 기업 비밀을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하라는 법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기업 비밀들을 국회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면 이거 지금 산업 경쟁력 갖출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대한민국 기업 비밀들이 중국으로 북한으로 국외로 계속 유출되고 있는 형국인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막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연 지금 제2요구권을 사용하냐 마냐 이런 법안에 사실 민주당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아니라 특검법 받을지 말지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부분 제2요구권 사용하더라도 너 특검법까지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자리 유지시켜 줄게 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법까지 제2요구권 발동하면 너도 탄핵시킬 거야가 이게 민주당 속마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속뜻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결국 마지막까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발동된 민주당의 말로는 민생법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특검법에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탄핵합니까 안 합니까? 이 문제는 아직은 뭐 선을 넘지 않은 것이다라는 판단을 지금 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냥 뭐 한두 가지만 짧게 반박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양곡법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한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쌀농사에 대한 부분이 단지 어떤 이 쌀 농사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식량 안보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하고 거기에 이번에 양곡관리법에서 보면 대체작물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들어 있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증감법에 대해서 기업 비밀을 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과 같은 이런 악마화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게 말씀하시는 건 전 온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 뭐 기업인들한테 지금 공개하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무자비한 기업 비밀을 공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다른 걸 볼 게 아닙니다. 당략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보다는 민심의 나침판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지금 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특검법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개의 특검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이 있는.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장 이 국가의 어려움이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께서 여전히 불안해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국정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특히 내란 특검법은요. 이 지금 헌정 질서가 거의 중단 사태에 이를 뻔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 경찰, 공수처 여러 군데가 나서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공수처는 또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모든 힘을 다 쏟았다. 의혹이 규명된 게 단 하나도 없다.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의혹들을 해소시켜 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정확히 있다.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사용하면 탄핵으로 간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차례차례 넘어가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만약에 제2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더 지켜볼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의 권한대행이 본인들의 말을 어느 정도 쫓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저는 목숨을 연명시켜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연명시켜줬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어쨌든 본인들의 의지와 다르게 방향을 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연명줄을 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특검에 대한 제2요구 여부로 결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탄핵을 만약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 그 계엄 선포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까? 뭐 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는 이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어제 것처럼 이현주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무회의 그 국무회의가 이제 계엄 선포를 위해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였다고 하는데 그 국무회의가 사실상 불법적이었던 게 아니냐.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진행되었던 게 아니냐. 그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지금 주장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의 이 극도의 혼란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적 회복력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에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현실론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권한대행께 바른 길을 가시라. 지금 그 당시에는 비록 이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바른 길을 가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불안을 안겨주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전에 연명 또는 협박, 압박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좀 가당치 않다. 그 말씀은 너무 과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민주당이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양비론을 보이거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근데 전략이 민주당 정말 잘 짜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 지금 예를 들어 내란죄로 몰아서 같이 쳐버렸을 경우에 권한대행을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은 없을 것인가. 또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 유연해 보이거든요. 약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래 예전에 그 민주당 네. 쪽에서 또 그렇죠. 활동을 또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의 뜻을 잘 쫓아오면 내 편이면 무죄인 것이고 네 편이면 유죄인 것이다로 저는 접근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나쁜 악수를 둔 것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려고 해도 하나 남은 쟁점 사안이 있어요. 예.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하는 데는 참석 인원의 가반 찬성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냐. 저는 그거 과반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요. 선출직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 왜냐하면 이런 걸 누가 헌법학자들이 생각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 위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추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이.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이 탄핵의 길, 만들고자 하는 탄핵의 길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이 뒤에 경제부총리 그리고 사회부총리 계속해서 민주당은 탄핵을 유도할 것인데 결국엔 이게 다 지금 행정을 세우는 행위들이다. 그러니까 행정을 이때까지도 그래왔고 스탑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도 지금 사실 수많은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던 검사들과 네 그리고 여기에 전 민주당 정권을 감사하고 있던 감사원장과 방통위원장과 지금 이러한 탄핵들을 마치 진짜 뭐 조자룡 이 헝칼 꺼내듯이 막 꺼내 들고 휘둘렀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탄핵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도 부합되지 않았고 절차적인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이런 탄핵 소추안들이. 그리고 지금 헌재 35년 동안요. 이때까지 총 재판에 들어간 게 7건인데 지금 올 한 해만 7건이에요. 민주당이 얼마나 이러한 행위들로 행정을 세워왔는지를 좀 돌이켜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좀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하세요. 네,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좀 그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더 복잡한 길로 자꾸만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 이걸 지금 유도를 하고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지금 국민들은 이 혼란한 국면을 빠르게 탈피하고 싶고 이 상황 속에서 좀 뭔가 그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데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깊은 수렁으로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가지수가 2400선도 무너지고 또 환율을 보면 1450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고환율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이 상황 속을 초래한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도 어려운 경제 환경 속 올해의 성장률이 2%가 채 안 될 거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기에다가 더 기름을 부어준 게 이번 12.3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고민이 안 보인다. 이런 것이 아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답답한 부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 있어요? 이제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말씀 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나온 건가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여야정 협의체 참석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정을 좀 안정화시키자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근데 이게 말과 마음이 같다라고 하면 10번, 100번, 1000번 참석해야지 맞다. 근데 민주당에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지금 허울 껍데기 안에서 지금 밖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속엔 딴 마음이 있는 양두구육 형태가 분명한데 이것을 알고도 지금 발을 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권성동 대표가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저보다는 그래도 뭐 큰 정치인이시니 여기에서 민주당과 함께 어느 정도의 민생을 위해 협력할 방안 저는 감히 생각 못하는 협력할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일단은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민생이나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국한을 좀 지으셨는데 일단 좋습니다. 민생 분야도 좋고 안보 분야도 좋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참여하시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의제들을 좀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된다. 예를 들면 민생 관련된 분야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왜 자꾸 지역 화폐를 말씀하느냐?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에게 직접적인 그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의 자치단체장들이 계신 지역에서도 많은 지역 화폐들을 발행하고 있고요. 특히 할인율을 그동안 6% 7% 하던 것을 이번에 또 1월 달에 또 설 연휴도 있기 때문에 10%의 할인율까지 얹어가지고 이 지역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최소한 빠르게 일조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아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또 권성동 대행께서 두 분이 그 당정 협의를 했는데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얘기가 없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체가 추진이 된다면 매우 좀 구체적으로 빠르게 좀 그 의제로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좀 2부 길게 가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자, 주간 정치 매치로 1부에 이어서 계속 2부 이어질 텐데요. 자, 두 번째 매치 주제입니다. 윤 버티기는 당연한 권리, 비겁한 꼼수. 뭡니까? 가만있어. 누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김민수 대변인이 하실 차례 같은데.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깜빡해요.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저희 발언자인데도 누가 마지막에 했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뭐 젊으신 분들이 뭘. 일단은 좀 둘 다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겁한 꼼수도 아니고 뭐 당연한 수순도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의 절차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직도 안 받았대요. 네. 그 뭐죠? 탄핵 의결서인가 뭐 그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히 하나인데 적용되고 있는 법은 두 개 아니냐. 좌파 적용법, 우파 적용법.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공직선거법도 1심 판결 나고 나서 무려 항소를 넣고 나서 28일을 버텼어요. 이걸로. 나 변호사 선임 안 했어요. 그리고 주소 바뀌면 보고해야 되는데 나 주소 바뀐 것도 안 알릴 거예요. 폐문부재예요. 우리 안 받아요. 지금 이게 무려 강행규정 1년 안에 선거법 끝난다야 됨에도 불구하고 1심만 2년 2개월을 버텼고요. 또 2심도 이렇게 버티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죠. 민주당 지금 동봉투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조국 대표 최종심 났지만 정말로 긴 시간 버텨왔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비판을 하지 않고 당연한 보호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꾸리는 거 일주일 남짓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일부 극자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지금 거짓 뉴스들, 가짜 뉴스들 유포하고 있는 극자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를 완전히 확실시해서 대통령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당할 거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큰 죄라고 한다 그러면 본인이 당연히 변호인단 꾸리는데 일주일 남짓의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개인적인 소송이 들어와도요. 우리 한번 소송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개인 변호사 한 명 꾸리려고 해도 일주일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죄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일주일 안에 변호인 제대로 꾸리지 않았다. 지금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할 거면 민주당은 본인들부터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기한이면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위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시간조차도 안 흘렀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김민수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인가, 국민들은 이 상황을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라고 본다면 비겁한 꼼수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7일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이 모습이 과연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가라고 했을
봤을 때 당당해 보이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매일 뭐 인터뷰 그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 서류 아직도 미배달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형태로 배달을 시도했었습니다. 인편으로도 했었고 또 등기로도 했었고 전자우편으로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벌써 며칠째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다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수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미배달 상태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이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전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갖다가 꼼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저는 뭐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의 지위에 계신 분이니까 좀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빠르게 이 부분을 수용하고 그리고 뭐 오늘 또 소환도 25일 날 공수처에서 특조단인가요? 거기에서 또 소환도 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2차 소환도. 그 2차 소환에도 응하는 것이 순리다.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국민들께 사죄할 부분이 있으면 사죄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서력 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당당한 만큼은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언론을 보면서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방송 패널들로도 활동하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뉴스 켜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 그 정신 건강이 요새 아주 안 좋아요. 네, 정신 건강이 많이 피폐해졌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변호인을 꾸리지 않았다. 지금 이걸 서류를 받지 않는다. 등등등등 뉴스는 틀면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지금 재판을 지연하고 있었던 상황은 마치 어떤 단편처럼 휙 하고 지나가요.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도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저희처럼 24시간 뉴스 켜놓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하고 있다는 것만 접촉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같은 비중으로 보도를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께서 저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내 지금 이 재판 과정들을 생방송으로 공개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굉장히 아쉽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단 한 번이라도 나 공직선거법 공개해 주세요. 생방송으로 틀어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위증교사 한 번이라도 재판에서 틀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왜 대통령이 생방 중계를 요청하는데도 이 헌재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 기관들 굉장히 여론조사 뜬금없이들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좀 해보세요. 대통령 지금 탄핵 헌재 심판. 생방송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면 저는 압도적으로 생방송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우리 방송이 여론조사 네. 관계자는 많이 듣는데 네.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것도 한 궁금은 하네요. 예. 지금 이제 생방송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거와 더불어 플러스 이재명 대표 재판 생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여론조사 같이 해보면 예. 전 둘 다 압도적으로 생방송 요청이 줄을 이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게 국민의힘의 전략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12.3 비상계엄, 민주당이 주장하는 12.3 내란 이것에 대한 뉴스 가치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의 가치와 등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을 어떻게 같은 저울에다 올려놓고 무게를 같이 달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가. 좀 의문스럽다. 이런 것을 갖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언론을 탓한다. 이것도 전 잘못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뉴스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언론사들이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가지고 무수히 많은 언론들이 다뤄왔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다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해서 생방송을 불허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녹화해서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단지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중간에 다른 그 왜곡이 작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녹화를 틀어주냐 생방송이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녹화라고 하면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 전에 어느 정도 편집된 헤드라인들이 이미 다 뿌려질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국민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질 때쯤에 녹화 방송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생방은요, 이게 누군가가 이것을 각자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언어를 지금 누군가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죄의 경중 차이 때문에 언론들이 차이나게 보도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죄의 경중이 얼마나 주관적인 건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화영 전 지사의 지금 부지사. 네, 전 부지사의 이 재판이 아마 6월에 났었을 겁니다. 이게요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가 재판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70여일 이상을 끌었어요. 이 시간을 안 끌었다면 이게 3월 달에 판결이 났었을 겁니다. 네, 3월에 판결 났으면 이게 총선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민주당이 과연 지금처럼 180석을 갖고 갈 수 있었을지를 중요한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었는데 이 재판 지연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충분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공정하게 보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느 쪽이 무게가 더 많은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내란죄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민주당 패널분들 중에서 오늘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란 현행범이다라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나 외환죄가 되었을 때 불소추 특권에서 면제가 되죠. 이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근데 이 죄가 아직 판정이 안 났어요. 근데 어떻게 현행범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들이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죄가 더 중하다라고 결정짓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이나 위준교사 등을 이렇게까지 지연시키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만약에 정상적인 속도로 판결이 났었더라면 이 역시도 지금 지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따진다면 이게 어떤 것이 과연 무겁다 가볍다를 주관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돼야죠. 저는 여기서 한 말씀만 꼭 드려야 그럼요. 되겠네요. 네. 두 말씀 드려요. 국민의힘은 좀 이재명 포비아에서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총선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될 선거였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워낙 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들 중에 또 정책들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것은 의료개혁 부분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선택하신 걸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깨어나야 현실에 직시해야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정말 진짜 충언으로 드립니다. 김준욱 위원장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졌습니다가 아니에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김지욱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정치 경험이 아주 많으셔서 한 가지만으로는 선거가 결정나지 않는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위원장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입장에서 말씀은 하시지만은 만에 하나 그때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이 이런 판결이 나왔다거나 징역형이 나왔다거나 하면 분명히 영향을 안 미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미치겠습니까? 네. 자, 근데요.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보니까 그 국군정보사령부의 그 대령 4명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현재의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이러한 그 상황에서 4명 중 1명이 사과문을 발표했군요. 근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그 합동수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번에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어떤 그 12.3 비상계엄의 전말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거의 대부분이 다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정보사의 대령이
그 본인의 대리 그 변호인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부분 거기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이 그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의 직원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또 국정원의 홍장원 1차장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지시를 예를 들면은 뭐 국회 안에 있는 그 의원들을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든지 왜 아직도 체포를 다 못하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받았다든지 구체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만 나는 한 적이 없다. 오늘 뭐 또 그렇게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왜 대통령을 이렇게 그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그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얻을 이익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다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이런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나 혹은 지금 그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사실관계는 거의 규명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 과정도 생중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은 막 나가게 두는 것인가. 라는 또 물음표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저희 판정이 아니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들은 다 팩트에 근거한 것인가도 확인되어야 된다. 재판 과정에서. 왜냐하면 지금 각종근 이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진술이 굉장히 일관적이지도 않고 객관성도 전 이미 잃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휴정 기간 동안에 민주당 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술 태도가 바뀝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수방사를 방문해서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접촉을 했어요. 아까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가 휴정 시간에 지금 박종건 특정사령관을 접촉을 했죠.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부적절한 접촉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당했을 가능성이 없는지도 전 짚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회유나 겁박당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왜냐하면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당시에요. 이거 작년 한 7월 정도였죠. 민주당 수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부터 측근들까지 만나서 회유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어떠한 관점에서 아직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섣부르게 단정지을 부분이 아니란 말씀드리고 아까 국정원 제1차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분도 지금 체포리스트를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 막 주장을 했다가 정작 국회 정보위에는 위증 염려가 있다면서 출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분들의 지금 말이 신뢰성이 있느냐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냐 일관성이 있느냐 충분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분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무언의 압박이 되었든 회유가 되었든 압력이 되었든 무언가가 작동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큰 죄를 물어야 될 것이란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야 진짜 우리 물타기를 너무 하셔가지고 제가 어디서부터 이게 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가장 그 핫 이슈가 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 이분에 대해서 그 언론들이 정말 발빠르게 취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민간인 아닙니까? 이 민간인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대령들을 자기 집 근처에 또 점집 근처에 불러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사실상의 이 내란 행위에 가까운 이런 행위들 다 지시를 한 것들이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에서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왜곡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죄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 전 드리고 싶고 오늘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해서 아마 좀 있으면 또 다른 뭐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간인까지 거의 이거는 뭐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 12상 비상 계엄을 설계하고 내란을 함께 조정했던 그런 역할을 맡은 게 아니냐고 하는 정도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주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조심해서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내란도 가능성이지 지금 민주당이 주장 가능성이지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요. 민주당이 수없이 많은 가짜 뉴스들을 유포했어요. 그런데 정작요 여기에 뇌물죄 하나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뇌물죄조차도 지금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나죠. 근데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지금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아요. 전 이 햄버거집 보면서 이거 오세훈 시장 선거 당시에 동태탕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란을 모의하는데 햄버거집에서 했다? 전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지만 지금 증언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녹음 한 명 안 했을까요? 녹취 한 명 안 했을까요?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뒤틀린 증언들 왔다 갔다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의 지금 회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일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에 반하는 증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누군가 내가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녹음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여간 이제 뭐 분명히 하자 그러는데 참고로 어제 SBS 단독 보도는 그 녹취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회의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좀 자세히 알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매치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겸임 아니면 중진 투톱 체제? 아니 근데 잠깐만요. 지금 뜬 게 뭐냐면 윤희숙 전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최종 고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김재섭? 추천은 하긴 했나요? 아니. 이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김재섭 의원 이름은 있었었죠. 네, 들었어요. 공식 추천을 한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전 윤희숙 전 의원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각 선수별로 모여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다선 중진의 4선 의원들, 3선 의원들, 뭐 재선 의원들 해서 쭉 하는데 아마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방안들이 나왔을 겁니다. 특히 비대위의 성격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그 지금 권한대행에게 계속 그 당대표 비대위원장까지 맡길 것이냐 아니면 투톱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중에서 대체적으로는 투톱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이스를 권성동 그 권한대행 혼자 가져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마이크는 여러 개가 있을수록 좋으니 그렇게 가자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각 선수별로 의원들께서 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좀 뜨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위원회가 혁신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비대위원장은 안정감 있는 다선 의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될 수 있는 것인가? 마치 우리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할 정도로 방법론도 또는 어떤 방향성도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뭐 그 거의 사실상의 친윤계의 자장 역할을 하시면서 당의 중심을 잡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앞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한 명이든 원톱이든 투톱이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비대위 같은 경우에 세워졌을 때 혁신이다, 변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끝났다라고 봅니다. 꺼내서도 안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혁신이요? 네. 혁신이네 변화네 뭐 반성이네. 지금은 안정을 시킬 때라. 안정도 아니라고 봅니다. 뭐예요? 저는 이번 혁신위는요. 일치단결? 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해야지만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게 계엄이라는 무서운 단어 앞에요. 그 다음 날부터 방송 섭외하기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보수 쪽에. 맞아요. 나가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시면서 왜 말씀하세요? 네, 그 힘들었을 오늘 겁니다.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 저는 바로 나갔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요. 계엄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황 판단도 하기 전에 보수들은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겁을 먹고 꼬리를 말았습니다. 방송 나갔다가 나한테 불똥 튀면 어떡하지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왜 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지만 이거에 무엇인가 배경은 있었던 건 아닐까를 생각하기 전에 꼬리부터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민주당의 여론 노선은 이미 다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보수에서 제대로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겁먹은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랬거든요. 보수들 겁먹고 꼬리부터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꼬리를 말았기 때문에 뭐를 못하는 것이냐면 대통령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때까지 했던 행정부 마비, 사법 마비, 입법 마비 등등에 대한 행태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제대로 짚는 사람 없이 죄다 꼬리부터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론이 더 기울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뭔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최소한 누구 말이 맞는 거야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민주당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가만히 있네 민주당 말이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요.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싸우십시오. 나오십시오. 할 말 하십시오. 좀 네. 섭외 좀 해주세요. 네. 아 진짜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여기에 비대위가 섰을 때요. 국민의힘이 진짜로 살아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도 투쟁, 두 번째도 투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 탄핵의 기각이나 인용 이것과 상관없이요. 별도로요. 우리가 민주당이 이때까지 잘못해왔던 가오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보수의 가치를 운운하면서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무조건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 좀 묻고 싶어요. 뭘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보수 제1의 가치는요. 구국입니다. 구국에서 시작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한 데서부터 자유도 얻었고요. 지금의 풍요도 얻었습니다. 그럼 나라를 구하는 게 1번 구국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 하나 장악했을 뿐인데요. 꼼짝이나 했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뭐 하나 민주당의 태클 하나 막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예. 만약에 행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했을 때 국민의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50초. 예, 짧게 제대로 싸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싸워라.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당론으로 확정된다면 이것은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선전포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계엄 옹호당, 내란 옹호당, 윤석열 방탄당 이런 비판들을 받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방향으로 매진해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 저희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고언을 드리면 예. 지금 국민의힘이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무한질주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민수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